수많은 자연법칙 종교가 근대에 새로이 등장했다.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가 그런 예다. 이들은 종교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이데올로그라고 칭한다. 이 말 진짜 멋진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후련하게 까는 것들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저희 책 시리즈 두 번째 총균세와 더불어서 제일 유명한 벽돌책이죠. 사피엔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출판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류 역사에 대해서 빅히스토리로 쓴 책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운 좋게 모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에서 유발 하라리 교수하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였기 때문에 1대1로 인터뷰를 한다기보다도 제가 질문을 녹화해서 주면은 그러면 그쪽에서 답을 주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게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들을 다 했었어요. 그 방송국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역사는 과거의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워야 된다. 이게 보통 역사를 가르치는 분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유발 하라리 교수의 대답은 뭐였냐면은 역사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배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배움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자유롭지 못한 생각들이 있는가, 그거를 보고 우리는 깨닫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벗어나서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뭐 중세시대 때 여러 가지 믿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았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그 당대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너무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백 년, 몇천 년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은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던 것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객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지만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도 역시 똑같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다. 저는 제가 들어본 이유 중에서 가장 멋있는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쓴 책이 이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오늘 제 유튜브를 하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마치 뭐랄까 성경책을 그냥 15분에 정리해서 얘기하라,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방대하고 얘기도 많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은 또 한마디로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류 사피엔스가 경쟁종을 물리치고서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통의 신화를 믿었기 때문이다. 딱 그걸로 귀결됩니다. 더 다른 말로 직설적으로 이 사람 표현하는 거는 인간이 거짓말을 잘 지어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거짓말을 잘 지어낸 이유는 뭐냐? 그거는 언어를 잘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흥미로운 게 그런 게 있어요. 사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동물은 되게 많죠. 인간도 잡아먹힐 수 있고 하이에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 동물들이 많아요. 가젤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가젤은 사자가 나타나거나 여타 많은 동물 종들은 사자가 나타났다 피해라, 혹은 사자는 위험하다, 여기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 언어의 한계가. 근데 인간의 언어는 점점 발달해서 똑같은 사자를 보고선도 야, 우리 종족의 조상이 사자야, 이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 다른 종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거짓말을 믿고, 그랬기 때문에 그 공통의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면서 그게 결국엔 집단의 규모를 키워서 패싸움을 할 때 이길 수 있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인류사를 통틀어서 통시적으로 바라본 대단한 통찰이다. 그리고 그게 담긴 게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밑줄 쳤던 부분, 별표 친 부분, 이런 것들만 좀 주요 부분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여기서 정말 되게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150페이지 정도 나오는 건데, 농경시대에는 공간이 축소되는 동안 시간은 확장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이 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할 때에는 보통 한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 정도의 땅이 필요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동물들이 이동하는 걸 따라다녀야 되고, 열매를 다 떠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옆지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거였는데, 농경을 하게 되면은 머물러 살게 되는 거죠. 보통 한 사람이 먹고 사는데 원시적인 형태의 농업을 하면은 필요한 면적이 1인당 한 500제곱미터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몇백 배 정도 높은 그런 효율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은 확 축소가 된 거예요. 대신에 시간은 확장이 된 거죠. 수렵 채집인은 다음 주나 다음 달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눈앞에 있는 거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농부들은 미래의 몇 해나 몇십 년이라는 세월 속으로 상상의 항해를 떠날 수 있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형적으로 수렵 채집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농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우화인 거예요. 개미는 농경 시대죠. 그래서 여름에 열심히 일해야 되고 겨울이 왔을 때 그걸 견디는, 그게 개미의 삶이었고, 배짱이 같이 그냥 즐기며 사는 애는 그냥
수렵채집인의 생활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사기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사실은 더 먹고 사는 게 확충은 되긴 하지만은 실제로 노동의 시간은 늘어난 거예요. 수렵채집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일을 하고 뭐 한 열 몇 시간 일하고 나면은 뭐 하나 사냥 하나 하면은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고기가 그냥 썩어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공동의 그 소유였잖아요. 뭘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사유재산도 없었고, 그래서 되게 평등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삶. 물론 사냥을 하다가 죽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농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안정적인 삶이죠. 내가 사냥을 하다 죽는 위험은 없어졌지만은 대신에 노동의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났고, 그리고 노동의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농업을 하면은 이 식량을 축적할 수 있다 보니까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계급이 나눠지고, 그러면서 내가 일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를 나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들, 그러니까 그게 군사체계가 됐건 조세제도가 됐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그 사람이 훨씬 더 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고의 패턴이 뭐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현상을 그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수렵채집이 더 좋았고 농경이 더 나쁘다, 그래서 수렵채집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이제 진화의 과정 중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내가 이 책에서 읽은 건지 아니면 제 스스로 생각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계급 사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계급이 나눠지는 거는 농업이 있어야지만 계급이 나눠지는 거고, 계급이 나눠져서 누군가 노예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예를 했을 때 위에 시민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철학자라든지 소피스트 같은 직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사회 덕분에 놀고 먹을 수 있는 계층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뒤집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가기까지는 한참의 세월이 흘렀던 거죠. 농경혁명이라는 게 기원전 한 7,000년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럼 기원전 7,000년경에 만들어진 농업사회혁명부터 시작해서 다음번 혁명은 산업혁명이잖아요. 두 번째 물결이.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18세기 이때 생기잖아요. 그러면 9,000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경제의 베이스는 항상 농업혁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노예가 됐던 농노가 됐던 이 사람들이 밑에서 깔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이 인간의 노동력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기계, 산업혁명이 있은 다음부터 가능해진 거죠. 전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의 두뇌 일부의 그 노동력을 딴 데 뭐 컴퓨터 하드웨어에다 옮겨놓을 수 있게도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점점 우리는 지금 현재 지식은 우리가 머릿속에다 넣지 않고 인터넷 웹페이지 속에서 넣고 이 스마트폰으로 다 접속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갖고 있었던 노동력과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외주를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되려면은 그런 에너지 혁명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농업혁명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여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163페이지에 우리는 사람을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상의 산물이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또한 신화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국가라든지 뭐 민족이라든지 이러한 생각들을 일단 의심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별표 쳐놓은 거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은 상상의 질서를 믿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그 질서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사실은 민주주의 같은 것들도 상당히 이거는 상상의 산물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냥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이거는 마치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연재해가 온 다음에 뭐 완전히 사회가 붕괴되고 나면은 그게 또 완전히 백지화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이 책의 핵심이 여기 나옵니다. 농업혁명 이후 수천 년에 이르는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인류는 어떻게 자신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었는가? 그런 망을 지탱할 생물학적 본능이 결핍된 상태에서 말이다. 간단하게 답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 체계를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상상의 질서를 만들고 또 그거를 후대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학교라는 시스템인 것 같고요. 학교라는 시스템이 근대산업혁명 이후에 되게 작동을 잘 했죠. 우리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교육들도 받았기 때문에 뭐 사칙연산도 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러한 기본적인 소양들이 계속해서 트레이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기술혁명이 생기면은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게 새로운 이러한 지식 전달의 툴로서 학교보다 더 작동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은 사람들이 믿음도 바뀌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중에 과도기 중에 있는 거죠. 믿음이 바뀌는 거가 이런 확증 편향에 의해서 막 좌우로 나눠서 싸우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과거에 정부가 확실하게 주도하는 그러한 국정 교과서가 있고 그걸 통해서 딱 교육받았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고유 문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만일 그 고유성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발달한 무엇,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대의 지역 전통으로 구성된 것을 뜻한다면 오늘날 지구상에는 고유 문화가 하나도 없다. 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 몇 세기 동안 모든 문화는 홍수처럼 범람한 지구적 영향들에 의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이런 지구화의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이른바 민속 요리다. 우리는 이탈리아 식당에서는 토마토 소스를 넣은 스파게티를 예상하고 아르헨티나 식당에선 수십 종의 스테이크 중 하나를 고를 것을, 인도 식당에선 거의 모든 음식에 매운 고추가 들어갈 것을. 하지만 이 중 어떤 음식도 이들 국가가 원산지는 아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진짜 여기 뒤통수 치죠. 토마토, 고추, 코코아의 원산지는 멕시코래요. 그리고 이것들은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한 다음에야 유럽과 아시아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로 이거는 우리의 선대의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다른 외부의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진 것 뿐이다. 저는 이거를 정말 200%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제 책에도 쓰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한국적인 것이라는 것하고 조선적인 것하고를 좀 제발 구분을 해라. 우리가 지금 믿는 것들,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다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어떤 트렌드를 우리는 전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조선적인 것 뿐인 거예요. 어쩌면 한국적인 것들, 100년 지나면은 이 뒷골목에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이 전통으로 숭배될 수도 있을 거라고, 어쩌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꼭 필요한 시스템 혹은 그 시대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가 그게 그 당시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후반부에 가면 많이 합니다. 법으로 알려진 이 법칙은 불교도에게 보편적 자연법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다. 현대 물리학에서 E는 MC 스퀘어와 같은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이 책은 아닌데 유발 하라리가 쓴 책들을 그 뒤로 나온 것들을 사피엔스의 책들을 다 읽어봤는데 되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종교를 보면 많은 금기 사항들이 있어요. 뭐 10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만드느냐? 자기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의 많은 룰들은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우리가 사냥을 할 때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죠. 농사를 할 때도 내년에 농사가 잘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모르는, 가뭄이 올지 홍수가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요. 그럼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내가 룰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10가지 계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면은 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룰들이 스토리로 엮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가 그런 계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되게 잘 찾아내요, 이 하라리 교수는. 여기서는 이제 공산주의도 하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여기 부분을 읽어볼게요. 수많은 자연법칙 종교가 근대에 새로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선사시대 때 사람들이 믿었던 여러 가지 그런 종교뿐만 아니고 우리는 20세기에도 계속해서 종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가 그런 예다.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이들은 종교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이데올로기라고 칭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용어상의 문제일 뿐이다. 만일 종교를 초자연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인간의 규범과 가치 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면 공산주의는 이슬람교에 비해서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종교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하면서 공격을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인데 다른 종교가 있으면은 자기네 시스템을 밈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이 밈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키고 계속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가 이 소프트웨어가 살아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학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일종의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21세기의 최고의 종교는 과학으로 모든 우주의 법칙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종교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갖고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말 정말 통쾌한 것 같아요. 이들은 종교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이데올로기라고 칭한다. 이 말 진짜 멋진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후련하게 까는 것들이 있어요. 유사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에는 경전과 예언서가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궁극적 승리와 함께 역사는 곧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한 마르크스의 자본론 같은 책이다. 사실
거의 진짜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근데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제가 아까 뭐 과학도 하나의 종교라고 했는데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틀렸다고 해서 업데이트 되지는 않거든요. 웬만하면은 그 고대에 믿었던 거를 순수하게 혈통을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죠. 뭐 이슬람 근본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안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의 가장 큰 과학도 하나의 종교라고 보지만은 그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교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뉴턴이 그렇게 교리라고 믿었던 거가 아인슈타인이 와가지고 깨트리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믿었던 거를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나오면서 또 깨트려지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오픈 소스형의 종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과학자들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언제든지 자기가 수학적으로 틀렸다고 누가 증명을 하면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면은 내가 틀렸다라고 딱 접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종교에는 없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의 재미난 점은 네안데르탈인과 경쟁을 했던 호모 사피엔스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의 20세기의 모습까지 혹은 21세기 현재의 인류의 모습까지를 쫙 좀 약간 객관적이고 약간 시니컬해요. 이 사람 보면은 되게 시니컬한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객관적이기 때문에 시니컬한 거죠. 어디에도 감정이입하지 않고 그냥 팩폭이라고 하죠. 그걸 막 날립니다. 돌직구를 날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서 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사고방식을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이유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생각을 좀 유연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자기의 아집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것 같고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우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은 읽어볼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인류사를 완전히 관통하는 빅히스토리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사피엔스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